예, 안녕하세요. 오정렬 한국통사 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고조선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누가 계승했는가, 고조선의 계승국가는 누구인가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계 통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국사,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사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뭐 거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 부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부여, 고구려 이렇게 여기 부여, 고구려, 뭐 옥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부여나 고구려나 이 옥조나 이런 것들이 별개의 나라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조선 이후에 고조선의 계승국가를 표방한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조선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열국시대의 개막이라고 보는데 현재 학계의 기존 통설은 마한정통론이었습니다. 이 마한정통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식민사관에 의해서 시작된 게 바로 연나라 출신인 위만. 이제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위만을 고조선으로 보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들을 연나라 사람 위만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스스로 국가를 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침략자인 위만에 의해서 고조선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뒤에 이곳이 중국의 한사군이나 식민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문화적 충격으로 한국 고대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일제 식민사관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학의 현재 통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국사 교과서는 전부 위만 계승론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고조선이 해체된 후에 여러 열국 가운데 부여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아서 부여족들이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뿌리가 됐다. 이것이 바로 부여 계승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관이 되고 민족사학의 학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한정통론은 신라 계승론으로 이어지고, 신라 계승론은 기자 조선과 소중화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 이론적 배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력에 보면 기자의 후손 가운데 조선후가 있었다. 주나라가 쇠퇴하고 연나라가 강해져서 스스로 왕을 하려고 하니 왕을 칭하고 동쪽 땅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조선후도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대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고 주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기 기자의 후손 조선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조선후가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혈연적 정통성을 가진 조선후가 마지막 왕인 기준에 의해서 이어지고, 기준이 위만한테 무너지니까 기준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과 마한이 도대체 왜 마한 정통론이 나오느냐? 여기에는 기자가 중화 문명의 한 부분으로서 동쪽으로 왔다고 하는 유교적 역사관이 여기 배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경 천도 운동이 고려시대에 있었는데, 묘청은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이고 김부식은 신라로 계승하고 있죠. 지금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오는 고려 현종이 바로 신라계의 최초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계가,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신라를 계승한 나라라고 하는 바로 이른바 개경파를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묘청이나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가 대립하고 있다. 드디어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에서 바로 신라계를 대표하는 김부식이 이김으로써 고려는 고구려 계승론이 사라지고 자주파가 무너지면서 사대주의가 시작됐다. 그래서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봤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신라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계의 위는 곧 마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한 진한 변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 가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진화는 신라가 되죠. 그런데 결국에 신라가 마한과 변환, 백제와 가야를 정복했기 때문에 사만이 곧 신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가 고려가 됐고 고려가 조선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조선에서 고려에서 신라에서 마한으로 이어지면 누구로 가게 되느냐? 바로 조선 후에 기준이 되고 기준 위로 기후가 되고 기후에서 쭉 올라가면 기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 기자로부터 조선까지 계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주족이 드디어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조선에. 그러면서 중국의 명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대중화는 사라진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중화문명의 한 뿌리였던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조선의 후예가 조선후가 되고 조선 후의 마지막 왕이 기준이고 그 기준이 위만한테 나라를 뺏기니까 남쪽으로 와서 마한을 세우고 그 마한이 신라로 넘어가서 신라가 다시 고려를 이어지고 고려가 조선이 이어졌으니 그 중화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그래서 이걸 작은 소중화 사상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조선이 중화 문명의 계승자라고 하는 철저한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윤도수의 기자지부터 시작해서 율곡의 기자 실기부터 시작해서 당대 사대부들은 전부 사대주의에 이렇게 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철학적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존중할지 몰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한 중화 사대주의 사상으로 물들었다. 그것이 바로 마한 정통론이었고 그 마한 정통론이 바로 신라, 고려, 조선을 이어졌고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바로 단재 신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자주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들이 바로 연개소문이라든지 또는 최영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영우전을 통해서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의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부여 정통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만 정통론은 뭐냐? 위만 정통론은 일제 식민사관이 만든 역사관입니다. 이덕일에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라는 여기에도 잘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겠지만 실제로 일제 식민사관이 만든 것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진보적이고 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뭔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체성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던터티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누군가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외부 문화 충격이 바로 한사군의 낙랑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중국이나 북방으로부터 문화적 충격이 와야만 조선은 변화한다. 철저한 자기부정의 역사관입니다. 위만 정통론이 이때 일제 식민사관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 통설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인 고등학교 한국사 책은 우리 교육부 편수안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수안에 의하면 위만이 조선의 단군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죠. 위만이 결국에는 연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는 상투를 틀고 우리 옷을 입고 온 조선인이다. 그래서 위만을 긍정한 겁니다. 자, 위만을 긍정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 위만이 조선인이고 그 위만이 데려온 사람이 당시 연나라와 조선의 전쟁에서 조선이 천리를 뺏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그쪽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조선인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위만 뒤에 이건 핵심은 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만 다음에 오는 세력이 한사군의 낙랑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로 철기 문명도 들어오고 그리고 낙랑군의 선진 문화로 우리 역사가 출발됐다가는 식민사를 만드는 논리로서 위만이 등장한 거고 그 위만이 연나라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학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위만은 조선인으로 만들어서 위만은 결국에는 조선인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위만 정통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사군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위만이 있었던 이 낙랑군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 문화적 충격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선진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철저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자기 비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곧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의 역사관은 자기가 없는 자기 부재를 되게 긍정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노신 선생이 쓴 악규정전의 정신승리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송시열이 이런 말 했죠. 우리가 만주족한테 꿇은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 정신은 여전히 소중하라는 개념입니다.
철저한 정신 승리법이죠. 그리고 일본 침략군들한테 그렇게 7년 동안 처절하게 당해놓고 조선 말에 일본한테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이 사대부들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부재의 사대사관이 결국에는 나라를 뺏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 정통론은 그 이후에 오는 한사군, 그리고 이것이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한 논리적 근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죠. 자, 다음이 이제 부여정통론입니다. 부여정통론은 항일 독립사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는 바로 부여정통론의 대표적인 논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웅진에서 바로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를 해제해서 나온 건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50권 총서로 돼서 낙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상고사의 여러 가지 논리나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조선의 멸망으로 보지 않고 고조선을 해체로 봅니다. 고조선은 약 70여 개 나라의 작은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고 작은 국가들이 중국가를 만들고 중국가가 대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대국가에는 단군이 있고 부단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고조선이 해체되면서 그 고조선의 연합을 이루고 있던 주 세력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정치 권력이나 군사 권력이 약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모시던 칸, 그게 이제 센칸이 되겠죠. 진한, 그 다음에 부룩한, 불한, 마룩한. 그래서 부룩한, 마룩한, 센칸들의 백성들이 남쪽에 와서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만든 것을 진한, 변한, 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후사만이라고 봤고, 서울대 출신의 천관호, 예전에 한국일보 논설 주간까지 했던 천관호도 그 부분, 고조선을 전사만과 후사만으로 봤죠. 물론 그래서 학계에 쫓겨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언론인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변한 진한 마하는 고조선의 원래 통치제도인 사만체제가 해체된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건한 후사만이고 이 고조선의 전사만 연합체제가 해체되니까 그때 고조선의 한 부분으로 있던 범부여계가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거죠. 범부여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저라든지 고구려, 부여, 동호, 그다음에 산룡 이런 세력들이 범부여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중에서는 김씨 세력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범부여계였죠. 이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주도권을 장악했고 이 범부여계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나왔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여 정통론이고,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주 기진으로 합니다. 만주 땅에 터전을 만들고 그곳에 독립군을 양성해서 국토 수복전쟁을 벌이자. 이것이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과 우당 이휘영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론적 배경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여 정통론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공간이자 역사적 시간 그리고 민족적 혈연의 계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여 정통론은 이 부여가 단순하게 나라 이름에서 부여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철기 시대로 등장할 때 바로 이 부여 세력이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날 만주 지역의 범부역의 연합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철기의 상징으로서의 환도 대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 길림시 동단산성에 가면 바로 앞쪽, 지금 현재 이 앞쪽에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송화강인데 송화강 쪽에 이렇게 산성이 있고 이 앞쪽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 넓은 평지가 남성자 토성인데 이곳을 부여의 도읍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할 때 이 길림시를 보고 장춘으로 가서 또 하르빈까지 가게 되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길림시가 부여의 초기 세력이었고 이곳에 바로 철기를 상징하는 환도대도가 나오는데 이제 부여 시대가 되면 철기 문명에 대한 설명이 다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여 정통론을 기반해서
다시 정치 권력의 힘을 분산하게 되면 고조선이 해체된 후에 이 북쪽에 부여가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을 계승한, 이게 바로 부여 정통론이면, 이 오늘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위만 세력들은 세용동검을 쓰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여기는 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위만이 철기를 가져왔다고 해요. 이건 정말 그 역사의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남쪽 사마는 마제 석검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컬러 TV예요. 그러면 여기는 흑백 TV입니다. 그러면 남쪽은 뭐겠어요? 라디오예요. 라디오 수준. 또는 다른 말하면 이건 라디오, 이건 TV, 이건 스마트폰. 이미 격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부여, 그쪽에 이제 부여 공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백 개의 유적이 전부 다 해석이 끝나서 길림시 박물관, 길림성 박물관, 그리고 요령성 박물관에 부여 유물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완벽한 철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있으니까 설명하기로 하고, 부여 정통론의 근거는 부여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장 선진적이었고, 그 남쪽에 있던 애들은 아직도 세용동검 세력이고, 그리고 남쪽은 마제석검 단계다. 그래서 이 환도 대도를 가진 부여계가 드디어 이 검을 가지고 말을 타고 남쪽으로 와서 남쪽에 토착화된 고조선의 옛 세력들을 융합해서 마한진한 변화를 세우고, 이 마한진한 변화를 바탕으로 백제, 가야, 신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쪽에는 범부여계가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남쪽은 백제, 가야, 신라, 그리고 이 세력들이 결국에 삼국시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기 삼국시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열국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한 정통론과 위만 정통론은 역사적 문제가 심각한 거고, 부여 정통론이 가장 민족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이후에 열국시대의 개막이라서 제 책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열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간다. 근데 왜 이곳을 왜 우리가 삼국시대로 가느냐? 가야도 있고 부여도 있는데, 이게 삼국사 때문에 했어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원래 없는 거니까. 삼국사라는 김부식 쓴 책이 삼국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삼국시대라고 했고요. 이 중에 첫 장이 열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 이후 한국사는 만주와 한반도의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가 들어서는 열국시에 접어드는다. 만주 북쪽의 부여, 만주 남쪽의 고구려, 평양의 낙랑고, 한반도의 백제, 신라, 가야는 본격적인 협력과 경쟁 시대를 만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열국시대이고, 다른 말로는 부여 정통론의 시대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계승국가는 누구인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고조선 이어서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4강 철기가 바꾼 세상, 부여 철기의 나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